안녕하세요. 저는 진선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소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친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시간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가슴을 졸였는데 다행히 1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리더를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분야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하셨고 또 그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인데 저도 그에 맞춰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많은 분야에서 확장시켜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탄탄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같은 공통의 주제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 발효된 한미 FTA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FTA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과나 이과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문과생이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바로 역사인데요. 그 부분을 근현대사에 접목을 시켜서 저는 이제 한미 FTA와 근대적 조약의 체결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근현대사는 연도가 중요하니까 몇 가지를 쓸 텐데요.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약 혹시 있으신가요? 을사조약이 생각이 나시나요? 을사조약은 제가 준비한 부분에서는 좀 더 후의 일이고요. 제가 제일 먼저 조약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시간 관계상 쓰지 않을게요. 여기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다른 말로 조일수호 통상 조약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 76년도에는 그 조약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의 조약이 더 있어요.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 강화도 조약이 우리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게도 불평등 조약이죠. 그 불평등 조약으로 혹시 그 조약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맞아요. 치해법권하고 바로 이제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안 측량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나머지 두 개가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의 그 부록으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본의 상인들에게 이제 특혜를 주는 건데 간행 이정 심리라고 해서 항구가 있으면 그 항구의 심리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안타깝게도 일본 화폐가 통용될 수 있다는 조건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1883년도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조일통상장정이라는 조약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과 비교해서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1882년이 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때 세 가지, 이때 두 가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개수도 그렇고 중요도는 이쪽이 가장 높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82년도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한미 FTA 미국과 처음 이제 조약을 맺는 연도예요. 이때 미국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서로 이제 독자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청의 알선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 배경에는 1880년도에 김홍집이 일본에 이제 가게 되면서 청에 가게 되면서 조선책량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이제 한국은 잘 지내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을 가지고 오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미국과 조약을 맺는 건데요. 이때 미국과의 조약에서 이제 이때도 사실 마음 아프게도 불평등 조약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졌던 그 조약의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말인데
가슴 아픈 단어예요. 사실 거중 조정은 말뿐인 조약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게 바로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될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데요. 이 거중 조정은 바로 서로 이제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준다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강대국이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끼리 서로 너네가 필리핀 땅 가져? 그럼 우리가 조선 땅 가져. 이러면서 도장 꽝 찍은 일이 나중에 발생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지켜지지 않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정말 글뿐이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이 최애국 대우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한미 FTA에서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최애국 대우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자동 업그레이드예요. 만약에 일본에 우리가 만약에 뭐 금강 채굴권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우리가 조건을 줬을 때 미국도 당연히 그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걸로. 그러니까 좀 자동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돼야 된다는 좀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자원이 많이 뺏기잖아요. 이 최애국 대우 때문에 미국도 맘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미국과의 조약 말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별표를 친 거는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좀 긴 조약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제 청과 맺은 조약인데 이 이름이 긴 이 조약은 이때 혹시 일어났던 사건 뭐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그렇죠. 그 임오군란이 일어나는데 그 임오군란이 청에 군대가 개입이 되면서 무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도 플러스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때 일본과 청이 우리나라를 두고 경제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이때 얘네들은 간행이정 심리를 허용해 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냐라고 하면서 청 상인들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 상인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백리라고 얘네는 더 크게 이득을 가져가요. 청 상인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청과 일본의 경제적인 싸움이 더욱더 커지고 이제 일본도 조선 봐라 우리한테는 심리 주더니 또 백리를 주네 하면서 또 이제 일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씩밖에 안 남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1883년에는 제가 여기 부분과 연결이 된다고 했죠. 바로 이때 조약이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산무정책이에요. 세 가지가 없다라는 말인데요. 바로 무항세랑 무관세 그 다음에 무제한 곡물 유출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 산무정책 때문에 그 딱 얘기만 들어도 관세가 없고 항세가 없고 곡물을 무제한으로 유출해버리면 우리 농민은 어떻게 살 수가 없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3년도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조선이 다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조일통상장정 2차가 되는 거죠. 그 2차 때는 이제 그 관세를 다시 돌리고 이제 그 무제한 곡물 유출을 방공령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순순히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최애국 대우를 조건으로 일본도 그럼 우리도 이거 해줘 하면서 이걸 오케이 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 방공령이라는 것 자체도 여기서 제한을 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또 1884년도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독자적인 수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청의 알선 없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청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와 독자적인 수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배경도 84년에 일어났던 일 혹시 기억하고 계신 거 있나요? 그렇죠.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민씨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도자들의 약간 문제점이기도 한 게 문제가 생기면 다 다른 외국에 도움을 청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타난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또 1886년은 이제 프랑스와 맺게 돼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프랑스와 어떤 관계였냐면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죽이는 병인 박해도 일어났었고, 또 이제 우리가 어제는 광성부에서 이제 병인 양요를 겪기도 했었죠. 그랬던 국가가 이제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랑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선교자의 그런 포교 자유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부분이 이제 근대적 조약으로 이 총 500년도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이쪽이랑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는 또 여기랑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FTA라는 단어를 처음 보고, 또 사실 제가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미 FTA의 장단점을 이제 조사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역사로 가면 우리 근대적 조약과도 이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앞에서 나오는 강의 주제로 근대적 조약을 준비했고요. 이 조약을 보면서 사실 우리 흔히들 역사는 보고 배워야 하는 거울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벌써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게 이미 체결됐다면, 그거의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이미 체결된 상황이라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뭐 불평등한 조약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체결된 거라면 그 조약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